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19분이나 지각해서 출발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늦었습니다. 빠르게 네. 광고부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노회찬의 집 벽돌기금 캠페인 광고입니다. 혐오나 편가르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그리워지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풍자와 촌철살인의 대가 6411번 버스 첫 차에 오르던 우리 사회 투명인간을 이야기했던 사람, 네, 바로 고 노회찬 의원인데요.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노회찬 재단이 투명인간들을 위한 공간 6411 노회찬의 집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봉제골목에 짓고 있습니다. 건축비용 마련을 위한 벽돌기금을 현재 모금 중에 있는데요. 그 사이 건축비가 여러분 아시죠?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준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벽돌기금이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시면 벽돌기금이 빨리 마련이 돼서 종로구 창신동 봉제골목에 노회찬의 집이 건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노회찬을 기억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6411 투명인간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노회찬의 집을 위해서 벽돌을 함께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벽돌기금 기부하신 분들 모두 노회찬의 집 기부자의 벽에 성함을 새겨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노회찬의 집 벽돌기금이 여러분들 함께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함께 했습니다. 예,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명품 니트 바로 소개 가겠습니다. 매종 키즈네 니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이 선수, 예, 오늘은 자 모델이 되셨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이쁘다. 색깔도 예, 고급스럽고. 폭스 패치 하나로 충분한 존재감이 있는 25년 FW 신상 니트입니다. 입는 순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매종 실루엣입니다. 색상은 그레이 네이비로 커플룩, 데일리룩 모두 완벽한 만능 스웨터입니다. 남녀 공용 사이즈로 사이즈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사이즈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명품 감정 전문가가 엄격하게 검수한 100% 정품 인증 제품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12만, 이거 아닌데? 훨씬 비싼데? 네, 비싼 걸로. 이거 엄청 비싼 옷인데? 12만 8천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도 예쁘고 고급스러워. 네, 감도 좋고. 아, 그래요? 입어보니까 어때? 이 착용감도 확실히 이 명품 인증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야, 광고 모델 다 됐네. 완전. 아니 근데 워낙 이 브랜드는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여서 근데 너무 그 원래 값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 놓치면 이거 뭐 판매 기회가 그렇죠. 없어질 것 같아요. 유튜브 전용 링크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원대로 매종 키즈네 니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이야, 이거는 엄청나. 지금 빨리 사셔야 돼요. 대박 특감이에요. 네. 대박. 그리고 색깔도 딱 회색하고 곤색. 감색 예. 이렇게 딱 두가 네이비 커플룩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신혼부부 하나 장만하셔야겠네요. 당연히 장만해야지. 당연히. 아니 이게 또 겨울에는 이런 니트 네.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거 하나 입고 딱 입으면 딱 좋아요. 입고 그다음에 이제 활보하면 됩니다. 패딩 입으면 끝. 네, 자 지금 저희 보니까 아까 네. 이거부터 23분이어가지고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다 떠나서 전 납득이 안 돼요. 네, 예, 이 엄중한 그 비상계엄 시국에 빠르게 당연히 그 국회 민의를 대변해서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예. 어떤 질문을 하고 어디에 좀 천착해서 판단을 했는지가 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해당 부장판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2분 안에 공모가 가능해? 그리고 이 공모에 대한 목격자가 있어?
이거는 정말 이 내란의 엄중함 그리고 내란의 법리에 상당히 좀 눈감은 이 접근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란이란 건 일단 공모라는 게 요건으로 돼 있지 않아요. 다만 뭐 지시를 받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랬는데 공모라는 틀로 보면 훨씬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기세 등등 하잖아요. 나 불구속 기소되는데 나 죄가 없다. 왜 날 기소하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 눈높이와 사실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가 내란전담 재판부 등등에 대한 사회적인 아젠다를 좀 자초하고 있다. 그 논의를 그런 생각 합니다. 네, 공범이 없다는 거예요, 신 변호사님. 공범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위 자체가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의 주요 임무 수행자거든요. 네. 아니 공범을 왜 찾고 있습니까? 윤석열하고 공범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내란 수괴고 주요 임무 수행한 사람이 군에다가는 김용현이고 또 지금 법무부에다가는 박성재고 또 경찰 쪽에다가는 이상민이고 그리고 국회 쪽에다가 지금 추경호 이렇게 있는 게 그 범죄의 하나의 이 조직을 형성하는 건데 무슨 추경호 원내대표 하는데 목격자를 찾고 공범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지금 법리 해석을 완전히 엉뚱하게 하면서 사실상 범리도 아닌 게 추경호 봐주자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조의대체제하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4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 중요 인물에 대해서 다 영장을 기각해 왔습니까? 이건 어느 특정한 판사를 지목해서 당신만이 문제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전담 판사 4명 다 각각의 영역에서 소위 말하면 지금 이 내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런 영장 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국민들을 지키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사법부가 왜 조의대 체제를 바로 세우고 있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하고 놓아둘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그걸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기각에서 좀 활용점점을 찍었다. 저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공판전 증인신문에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끝내 그냥 그 조사부릉으로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 뚝심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인의 길이 아니라 셀럽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불법성에 대한 본인이 그 쪽문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면서 또 고개 숙였잖아요. 그 길을 진짜 진정성 있게 걸어간다면 그리고 김건희의 전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있고 자기가 제동 걸었다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득으로 계속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의 책임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특검의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신 당대표지 않았냐. 그러니까 김건희가 공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거를 수사의 단서를 진술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못 나간다. 이건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극우의 국민의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눈치 보는 행보예요. 아니면 왜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요리제고 조리제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내란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폭과 깊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은 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카르텔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까지 끊어낼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서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광장에서는 목소리가 크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거대한 카르텔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재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오늘 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또 특검하냐 이렇게 난리칠 것 같은데 제2차 종합특검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특검 이야기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 이야기 잠깐만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교집합 있잖아요. 가운데 교집합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교집합을.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내란에는 중립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다른 거에서는 뭐 절충안을 찾고 나름의 합리적인 스탠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 건지 알겠는데 주제가 내란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교집합을 찾습니까? 가운데는 없다. 가운데가 없는데 가운데 찾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향후 이익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당하고도 연결은 또 해야 되겠고 또 국민들과 연결해가지고 또 내란 진압이라는 그 여론에는 또 편승하고 싶고 두 가지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인데 그걸 만나서 연결하려고 하니까 한동훈의 정치라는 게 집에 가라라는 여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디서부터 저 성찰해야 된다고 보냐면 윤석열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갖 윤석열의 이 검찰권 남용을 함께 해온 동지고 그러니까 범죄 동지고 더 나아가서 계엄이 있기 3달 전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저도 방송 나가면은 윤석열은 이거 계엄밖에 답이 없으니까 계엄할 것 같다. 윤석열의 의지가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모론자 취급하더니 한동훈 대표는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국기문란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한동훈 대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계 은퇴 사유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3특검을 다 돌렸는데 뭐 특검이 뭐 여러 가지 뭐 검찰 파견받고 해서 좀 부실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3특검을 동시에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특검의 성패 여부를 법무검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 이게 이루어져야 이 특검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려고 이제 기준을 제시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제시한 기준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칩니다. 그렇죠. 사실은 실패를 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 실패의 근본 원인에는 지금 사법부의 조직적 수사 방해, 영장을 기각하는 부분도 아주 큰 부분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잘 평가를 한다면은 2차 특검을 지금 말하기에 앞서서 이 사법부의 조이대의 빗장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걸 먼저 저는 논의하는 것이 선결돼야 되고 그게 담보가 된다면은 전 2차 특검은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통령도 한번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특검이 마무리가 되면 해당해서 조사하고 있었던 게 다 마침표가 찍힌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게 돼 있는데 국수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이고 이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정부 기관이에요. 기구.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지돼야 되는 그런 수사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으로부터 더 이건 정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사실상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은 접근법이 좀 이제 다릅니다만 특검이 더 정치적이고 국수본 수사는 더 이제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특검의 기본 본질에 대해서는 좀 이 망각을 한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검이란 건 단시간에 정치적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어쨌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인력을 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수사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더 중립성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특검이란 제도 자체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세계 특검에 대한 이 성과 같은 게 지금 특검이 바로 발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상설 특검이 아닌 이상 별도로 법률이 그렇죠. 제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당장 뭐 2달 안에는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왜냐하면 특검이 발족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또 메워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려면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지금 당장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8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8일. 그러면은 지금 그 14일 날 내란 특검은 끝나고 28일 날 이제 김건희 특검이 끝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입법 논의를 하면 이게 지금 언제 됩니까? 최소한 한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린다고 봐야 그럼 한 달에 공백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한다면은 뭐 내년 1월 8일에나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몇 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백도 있지만은 저는 또 근원적인 문제가 특검을 하면 뭐 하냐는 그런 비판이 있을 겁니다. 특검을 해도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아니 왜냐면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다 봐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좀 뭐 내란 재판부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를 저렇게 놔둔 상태에서 특검을 더 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일단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참 답을 해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내란 진압이라는 것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워낙 방대한 문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고민들은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정교하게 해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정교하게 요 시점들을 맞춰서 아까 앵커님 설명해 주신 대로 계산을 해서 미리미리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예. 그게 아마 뭐 특검을 가니 많이조차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수사의 공백 이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냥 무턱대고 사법부를 놔둔 상태에서 특검을 또 열어가지고 또 빈손 특검 되면은 비판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은 바로 특검까지 이 전선을 더 넓혀가지고 논의를 하면 좀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은 사법개혁 논의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럼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넘어가서 일단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이어받아서 임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좀 완비가 되면 그때 저는 종합특검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이런 방법 어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제안인데 일단은 국수본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하고 합쳐서 합수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법무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이 합수부에서 기소도 할 수 있잖아요. 영장 발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팀을 짜서 하다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때 2차 특검을 해보자. 이렇게. 근데 저는 2차 특검을 하려면요, 네. 이 사법부 문제 해결 안 하고서는요. 조이대의 산을 넘지 않고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백날 도루묵이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네. 아니 우선순위가 조이대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을 해내고 네. 그 다음에 특검이고 뭐고 이제 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조이대 체제 가만히 놔두고서는 특검을 2차 하든 3차 하든 4차 하든 과연 그럼 조이대의 벽을 더 넘어갈 수 있겠느냐. 장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신 변호사님의 이런 견해 같은 거 가지고 토론하실 거 아닙니까? 논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해법도 마련하고 해서 지금 2차 특검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조이대 사법부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나온 부분도 있고 좀 중립적으로 판사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집중 심리를 하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권도 사법부에 귀속을 하기 때문에 외부 추천 인사 구성하는 것조차 위헌이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사법부의 입장인 거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특검이라는 건 특검이 또 기소권도 수사 기소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일단 검찰청법이 이제 폐지가 됐고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수본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기소 권한은 헌법상 검찰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수본이 행사는 못 하는 거예요. 이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 그러면 그게 또 지체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합수본이라는 형태를 고민의 대안으로 낸 것 같은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이 종합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마무리된 이 3특검 그다음에 국수본으로 일단 휴지기를 바로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국수본으로 넘겨서 국수본에서 또 수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수본 인력은 지금 특검 인력과는 많이 다르죠. 경찰도 파견이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검찰 인력이 많이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다시 종합특검으로 갔을 때 이게 되게 단절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낸 대안도 같이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지금이라도 저는 과거를 좀 복기를 해야 앞으로라도 이런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을 따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사법에 관한 이슈를 지금 정리해 오는데 이게 그냥 진행 중인 사건이 없는데도 사법개혁해도 어려워요.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내란 재판이 같이 레일 위에서 달리고 있는데 이 사법개혁을 같이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떻게 구속기간 다 법으로 막고 이제 뒤늦게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하더라도 사법부가 그냥 보석 내려버리면 그냥 풀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일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정하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전 사법개혁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내란특별법도 지난 3월달 직위원 재판 보면서도 저는 내란 재판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신 변호사님이 제가 아는 한 내란 전담 재판, 내란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일 먼저 깃발든 그때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알박기 인사 취소 문제와 그리고 내란 재판부도 해야 된다. 왜냐면 직위원이 그때 당시에 보여줬기 때문에 5.18 특별법처럼 내란 특별법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여론이 뭐 당내에서도 법이 뭐 발의 정도만 되고 좀 스멀스멀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널리 양해를 하면
사법부에 자정 기간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자정해라. 지금까지는 널리 양해를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했었어야 될 일은 뭐냐. 네. 자정은 맡기되 네. 제도 개혁은 좀 자정으로 맡기되 직위원 탄핵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희대 국정조사와 네. 직위원 탄핵. 네.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 대한 핀셋을 가지고 인적 청산을 못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제도 개혁 쪽으로 부담이 다 몰려온 거예요. 지금 크게 몰려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통제해야 될 변수도 너무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기간은 끝나가고 예. 또 제도도 지금 만들다 보니까 이거 필요한데 이거 제도 바꿔야 되고 이거 필요한데 이거 제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동다발로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이 우왕좌왕을 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그러면 사법부가 저렇게 나오면 내란 재판부라도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항상 이런 식이죠. 한덕수 기각 나오면은 내란 재판부 해야 된다라고 페이스북 글이 우르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또 사그라들어요. 그러다 또 박성재 기각 나오면은 또 내란 재판부 해야 된다래요.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법원의 행동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꾸 내란 재판부가 나왔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거예요. 성과가.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내란재판부 위헌성을 소거해서 지금도 네.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그걸 좀 경청해서 네. 위헌성을 최대한 제로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거대로 빨리 하고요. 네. 저는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도 2차 특검, 그러니까 종합특검 말씀하신 거는 전 이거 성급하게 해서는 또 자꾸 일이 꼬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금의 이 3특검을 좀 정리하는, 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수본에 넘어갔는데 네. 여기서 또 수사를 의외로 잘 한다. 네. 그러면 오히려 사법개혁에 더 집중하는 전선을 좀 더 하나로 높이는 좀 그런 식의 좀 전략을 지금은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까지 6개월은 너무 소신 없이 좀 우왕좌왕했고 사법부의 결정을 보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항상 한 발 늦고 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통제하기 참 어려운 그런 과정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지금 입장이 나오는데요. 사법제도 자체는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반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이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예요. 작년 12월 3일 날. 그래서 온 국민이 응원봉 들고 뛰쳐나와서 키세스단이 돼서 그 엄동설안에 민주주의 지킨 겁니다. 그 과정으로서의 1년입니다. 그러면 위정자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그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킨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제도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인적청산도 하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까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법원, 오로지 직위원의 입, 그죠? 조희대에 대한 문제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언론도 좀 큰 틀에서의 집중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획 보도를 좀 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직면한 이 사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급작스럽게 날벼락 같은 계엄을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왜냐하면 내란이란 건 사실 국민 머릿속에 사실 없었어요. 12월 3일 그 평온한 밤에 날벼락 같은 본인들로서는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야밤에 그 긴급회의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니니까 네. 불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들이 후과를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가장 최선의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국회가 할 일인 거고 그러면 아마 내란전단 재판부 뭐 위헌 시비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 이런 논의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거 고등으로 넘어오면 이거 집중심리 할 거야. 우리도 그 필요성을 알아. 그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좀 강도 높게 제시를 해야 그 중간선에서 또 봉합이 되고 대안이 나오고 그나마 관철이 된다라는 인상도 강하게 받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도 상당히 좀 힘들게 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국민들 네. 불안해하시지만 윤석열 어쨌든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지금 1월 18일 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23일 날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신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았어요. 이거 연장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일반 이적죄가 있고 또 직권남용이 켜켜이 있단 말이에요. 야 윤상현한테 내가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전체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사회로 못 나옵니다. 김건희도 못 나올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갖고 우리가 대안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장윤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대원칙을 흔들리면 이게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네. 대원칙이. 그게 뭐냐면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 둘 다 해야죠. 근데 뭘 먼저 해야 되느냐거든요. 인적 청산을 먼저 하고 제도 개혁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윤석열 당시에 내란 일으켰을 때 그때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윤석열 탄핵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내지는 윤석열을 그 자리에 놔두고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도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냥 윤석열 탄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제도 개혁을 먼저 만지면요. 아마 저희 셋도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다 자기 생각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백가쟁명이고 개헌안 하나 만들려고 해보세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전선으로 안 뭉쳐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 퇴진, 탄핵 모든 여론이 집중되거든요.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를 우리가 건들 때도 직위헌 탄핵으로만 건드렸으면은요. 아마 80%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때도 왜 탄핵을 왜 얘기했냐면 전 민주당이 이건 의지가 좀 약했거나 너무 정무적인 눈치를 많이 봤다고 전 보는 게 어차피 내란 재판부 저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해도 어차피 헌법재판소 가는 거예요. 탄핵해도 어차피 가는 겁니다. 그럼 직위헌 탄핵을 위헌성으로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받아내는 것도 6명이고 내란 재판부도 6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받아내기 쉽냐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제도 개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적 청산으로 접근해서 가는 것이 여론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 전략 전술을 짤 때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모으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법원과 이 전선 짜는 걸 보면요. 민주당과 사법부의 싸움으로 지금 전선을 짜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과 조의대, 국민과 직위원으로 전선을 짜야 그 내부에 있는 판사들도 목소리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뭐 아침 조간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전선이 민주당 대 사법부 지금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전선에서 그 조의대 사법부하고 맞짱 뜨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난주 전국의 43명의 법원장들, 전국 법원장들을 불러놓고 그릇된 이제 사법 개편을 하면 국민에 대한 피해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전면전 선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에 대한 또 공청회가 있고요. 그 이튿날에는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도개혁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매일 날마다 공청회를 열면서 지면을 차지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조의대 코트가 여론전 하겠다. 전쟁 선포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리지 않겠다고 사법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해가지고 내란 사건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이거를 이제 박주민 의원은 무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내란 이것은 정쟁이었다라는 식의 결론을 얻어내려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신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 대법관 증언도 30년을 끌어온 거예요. 사법부에 대해서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국면이 이제 조희도 대법원장도 뭐 실토 비슷하게 하는 게 국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건 본인들이 더 알 거예요. 본인들이 사법부 구성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이 사법 개혁이라는 건 제도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이 거듭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이런 공청회로 여론 환기하려는 의도도 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부과해가지고 논의의 과정은 또 법원으로서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고법원 지금까지 아주 기괴하게 상고법원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거야말로 위헌이에요. 누구는 상고법원 판사들한테 받고 누구는 그러면 뭐 어떻게 받고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추진을 엄청 좀 치밀하게 법원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맞고 남이 하면 틀리고 그렇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돼야 됩니다. 그게 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사법부라는 것도 신성 불가침의 조직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지만 독일도 대법관 뽑을 때는 이
국회, 행정이 다 관여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특히 나치 전범에 대해서 복무했던 그 아픔이 사법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사법부가 우리는 판결도 독립돼야 되고 맞죠. 이건 뭐 말가왈부할 수 없죠. 인사 행정도 독립해야 돼요. 그런데 견제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야. 이거거든요. 네. 대법원장 그 밑에 가끔 법원장도 집중 심리는 이제 그래도 밀려났어요. 그것도 위헌이라고 난리 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 이거 한꺼번에 논의는 해야지. 그런데 외부에서 추천하는 거 맞아? 대법원장이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 맞아? 그 정도로 이제 논의가 그래도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법원도 물러나고 그런 좀 성과가 없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한 발도 물러날 기세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으로서 거기 적반하지 않게 그걸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반격이 맞고요. 근데 대반격이 맞는데 그냥 그 대반격이지만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 사법개혁의 여러 아젠다들이 있고 저는 다 동의하거든요. 제가 뭐 대법관 증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또 심지어 전 재판헌법 소원제도까지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재판소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장해서 지금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급체하듯이 좀 전선이 너무 넓어지면서 오히려 사법부의 반격의 여지를 더 넓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선이 많잖아요. 그럼 그중에 사법부가 어디를 치겠습니까? 가장 약한 고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법부의 대반격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명확해요. 지금 대법관 증원이 급합니까? 대법관 증원에도 조희대가 임명하는데요. 사법행정처, 법원행정처 개혁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그거 지금 개혁해도요. 조희대가 앉아있는 한은 조희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가 급하냐? 내란 특별재판부를 위헌성 없게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안착시키고 내란을 진압하는데 올인하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랑 동시에 내란 특별법 그렇죠. 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전선을 제발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다 동의하는데 지금은 내란 종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고 D도 해야 되고 동의함에도 그게 지금 이 전략전술면에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내란 재판부가 국민들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거를 해야죠. 해라. 근데 지금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사법부를 압박해야지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질 거야. 이것도 던질 거야. 그러면요. 그중에 제일 약한 고리를 사법부가 치면서 반격의 고리로 뒤집기를 시도하는 이미 거거든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안 된다. 근데 저는 종합특검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란 재판부라는 이것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거 자꾸 뭐 법무부 추천하고 누구 추천해도 합헌이야. 그거 어떻게 본인이 알아요? 안 가본 길인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여론전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위헌성이 제거되고 저처럼 내란 재판부를 하자는 사람의 법조인의 의견도 수용을 못 하는데 제가 그때 판사회의로 뽑자 그 얘기했더니 그 차성환 교수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만요. 오마이 뉴스에 그 칼럼도 쓰시던데 그런 식의 내란 재판부를 동의하는 법조인들의 의견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들어야죠. 위헌성을 없이 하자는 건데 그게 잘못된 의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선순위를 이 조희대 체제에 사실은 지금부터도 만약에요. 지기현과 조희대 인적 청산은 물 건너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사법부가 잘못된 일 하잖아요. 또 그렇게 물러설 겁니까? 바로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격을 나선 게 확인이 되고 여기서 위법 불법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그 탄핵의 소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탄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반드시 해야죠. 근데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취재해 보면 뭐 이렇게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열정적이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 그러면 아니다. 역으로 탄핵을 할 마음도 없었으면 지기현이나 조희대 국정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의 국정감사장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센 단어들과 그 의지를 왜 국민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 앞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는 걸로 진행되어 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결정적으로 해야 될 때는 또 후퇴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법부에다가 어떻게 보면 저 정치 개입이나 본인들의 저 소위 말하는 국민들 우습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재판에서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촉했다. 국회의원 리스트와 지원에 대해서 특검에도 말했다. 오늘 많은 매체들이 왜 뭐 특검이 민주당은 왜 조사 안 하냐. 수사해야지. 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선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층위가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증언으로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한학자 총재 공소장에 민주당이 빠졌다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말 내내 이제 막 논평 내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억 4천만 원인 걸 내려보내요. 네. 그러니까 한학자가 내려보낸 돈 중에 이걸 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접촉하고 했으니까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일부를 특검이 쓴 표현에 따르면 개인 일탈로 민주당의 의원들한테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한학자 씨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 집단적으로 돈을 주라고 한 행위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거기에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 받은 사람들을 수사했냐 했냐. 이게 의원들 입장에선 쪼개기로 받는 거예요. 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얘네들이 작정하고 주면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무리하게 정치 공세를 한다라는 점. 근데 이제 윤영호 씨가 법정 증언대에 서서는 네. 이 말 저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장관급 누구, 뭐 영남에 뭐 중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뭐 시계를 줬니, 돈을 줬니, 후원을 했니 이거는 또 별도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김건희 특검이 선별적으로 했니? 김건희 특검은요, 김건희 수사하라고 만든 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있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김건희의 이 카테고리 하에서 별건으로 이 수사 인지가 되면 수사할 수 있지만 네.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새로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면 되는 거고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공소장에 안 들어간 건 그건 특검의 법리적인 판단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별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소년범 논란으로 네. 지금 배우에서 은퇴 선언한 조진웅 씨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문제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게 연예계는 은퇴 사유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조진웅 배우의 그 그러니까 과거 학교 다닐 때 잘못한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은퇴하겠다. 연예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조진웅 배우 관련돼서 예. 한 3일 정도 엄청 뜨거운 이 논쟁이 있고 또 특히나 정치권에서까지도 소환이 돼가지고 엄청 이렇게 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진웅 씨 관련된 내용만 제가 한정해서 보자면 그 소년범으로는 사실 전가가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가가 남지 않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취재가 돼서 지금 이 부분이 보도가 되고 또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법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형벌의 위하적 차원보다도 이제 교화 네. 교화의 측면으로 이제 소년법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 소년법상의 처벌받는 내용이 세상 앞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뭐 정보 취득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네,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동시에 저는 공인의 책임성도 저는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소년범으로서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때 당시에 피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름도 모르고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우리 사실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무슨 일도 양단식의 누구 말이 무조건 맞고 누구만이 무조건 맞다라고 저는 양자택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소년범으로서 처벌받은 내용이 어떻게 그럼 세상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한 배우를 은퇴시킬 정도로까지 예.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분명히 있고요. 예. 동시에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진웅 배우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상당히 뭐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또 입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사이에서 어떤 중심과 이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어느 한 면만 탁 떼가지고 무조건 그 가치만 네. 100% 존재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좀 흘러가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이 사안은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논의가 대단히 여러 결로 중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오늘도 한 법원에 계신 분이 올린 글의 기사를 봤는데 소년범이라는 건 완전 어른이랑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 이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선고를 받을 때도 수감을 할 때도 단기 명령, 장기 명령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걸 변주를 되게 많이 줘요. 얘는 계도돼야 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해당 그 매체도 이 정가 관련한 뭔가 공식적인 그런 기록을 확보해서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김경호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가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사건 내용은 재판이나 군사상으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조롱한 거다. 클릭수를 위해서 용인된다면 교정 시스템이 붕괴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희 실무하더라도 소년범은요. 재판 기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누가 줬을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그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을 취재했던 걸로 보여요. 이 기록은 기자가 뺄 수가 있는 기록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판할 때도 소년범 기록은 언제만 확인 가능하냐면 이제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에 이런 이제 행적이 있었다. 제한적으로 이제 변호인 정도가 볼 수 있는 판사는 또 봐야 되고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사회화와 교화가 돼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과라고 분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파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걸 왜 또 서울대 그 한인섭 명예교수도 잘못된 이 선택이었다고 조진웅 배우한테 근데 이거 개인의 어떤 그걸 가리자는 게 아니라 소년범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변에서 지원 가고 이러면 애들이 학교처럼 거기 다니고 이래요. 그 저기 정성호 장관도 갔다 왔잖아요. 너희들 여기 있다고 해서 너무 그렇지 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맞아요. 장발장 봐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뭐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털어놨던 되게 유명 작곡가도 있었고 이게 하나의 본인들한테는 설레가 되고 길라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낙인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평생을. 그건 맞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 아니냐. 그러면 이제 대단히 정의로운 부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배우가 됐다 보니까 피해자한테는 그게 이제 고통이지 않겠냐는 말씀 주시는 부분도 전 이해는 되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를 사람의 누구나 잘못은 하고 살아요. 20, 30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매장돼야 돼. 넌 사회활동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저는 최소한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면 안 되고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또 뒤섞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따뜻한 시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동시에 어떤 아이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어떤 대중적인 사랑을 받거나 공적인 역할을 또 수행하는데 거기서 또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일도 양단식으로 하는 게 이건 원칙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니까 좀 불가능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진웅 배우가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이준석 같은 반정치꾼들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정가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진웅 배우의 은퇴를 통해서 아까 제가 강조드린 그 피해자들에 대한 강조 부분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뭐 고통을 겪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회가 못 살펴본 건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책임지고 은퇴를 한다는 선언까지 한 마당에 이걸 가지고서 더 2차, 3차로 조진웅 배우를 때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고 어느 한 가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때리게 하고 조진웅 배우가 은퇴 선언까지 했는데도 물고 늘어져서 정치화하려는 이런 의도 이건 명백한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이 공론장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적으로 위중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 사건이 많이 터지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의 김어준 공장장도 그 얘기를 하던데, 저도 특이하게 봤습니다. 유례 없이 뭐 박나래 씨 사건, 주진웅 배우 사건 이런 게 막 줄줄이 터져가지고 다른 연예인들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획보도들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매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점 이탈, 논점 이탈의 과정에 우리 언론이 기여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벨라포자님께서 슈퍼챗 쏴주셨어요. 취재 편의가 없는 장윤성 기자님 어제 첫 마디에 무덤과도 같은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말 듣자마자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비서실장님 마무리 말씀에 나라를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2차 뿌잉 했습니다.
윤석 기자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던데 얼마나 피곤하실지 하지만 힘내시길 끝까지 함께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죠. 우리가 진짜 그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계신 장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모두 함께 연대해서 가고 있는 이 길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길은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맞습니다. 이 어려운 길, 이 고비를 잘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 신 변호사님 차은우인 줄. 신변 이제껏 패션 중 최고다. 사야 되겠네. 옷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옷이.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형사 피의자 대법관 조희대를 탄핵하라.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서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아무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